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극도로 작은 세계를 탐구하면서 LSD에 취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암탉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새로운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처음으로 연구한 물리학자들의 생각은 네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사실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한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사건들이 뒤섞인 폭발적인 조합은 누구라도 혼란에 빠뜨릴 만합니다. 직접 판단해 보시죠.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는 사물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을 관찰만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위치, 물체, 시간 개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러한 규칙과 법칙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른바 양자역학은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 물질의 행동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발견들이 자연이나 현실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다소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 중 일부가 이 기이한 시감들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거대한 구조물을 오르는 이 여행은 여러분의 뇌에 위험이 따릅니다. 앞으로 많은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상천외하고 당황스러운 풍경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때로는 단순히 상자 하나를 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로프 파트너로서 함께 넘어지고 일어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여정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광경은 아찔할 만큼 웅장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천천히 등반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몇 가지 탄탄한 기초를 다져보겠습니다. 이 실험 하나로도 극도로 작은 세계의 모든 기이함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면 두뇌를 풀가동하며 기억을 되살릴 기회입니다. 이 실험은 이론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합니다. 빛이나 전자와 같은 양자 입자를 보낼 수 있는 발사 장치가 있고 이 장치는 두 개의 수직 슬릿이 뚫린 판을 향해 입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판 뒤에는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입자가 충돌하는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는 벽으로 입자들이 어디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광원이 레이저라면 빛의 파동이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그 슬릿을 통과하면 두 개의 2차 파동으로 나뉘어 서로 간섭하게 됩니다. 마치 호수 표면에서 파동이 서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마루와 골이 만나는 방식에 따라 서로 강화되거나 상쇄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에는 이상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 일종의 환각적인 바코드 같은 무늬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혼란스러운 점이 없습니다. 이런 간섭 무늬는 단순히 빛의 파동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순간을 잘 즐기세요. 앞으로 한동안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느껴질 유일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실험을 하지만 레이저로 빛을 쏘는 대신 전자와 같은 입자를 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은 이상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틈이 뚫린 이 벽에 작은 탄원을 발사하는 기관총으로 쏘면 반대편에서는 발사 각도에 따라 충격점들이 아무렇게나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전자가 하나씩 벽에 부딪힐수록 상황이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충돌이 점차 빛으로 얻는 것과 같은 간섭 무늬를 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질량이 있는 물질 입자들을 하나씩 보냈는데 말이죠. 이것은 각 전자가 이동하는 내내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한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간섭하면서 나뉘어 이동했고 벽에 부딪힐 때 입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들은 하나씩 발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했고 자기 자신과 간섭한 후 결국 특정한 지점에서 입자 형태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 이상함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만약 우리가 각 전자가 어떤 경로를 지나가는지 알아내려고 한다면, 그리고 전자가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알기 위해 틈에 작은 탐지기를 설치한다면, 그러면 마치 마법처럼 전자들이 한쪽 또는 다른 쪽 틈을 통과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크린에서는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마치 전자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려고 하면 전자들이 입자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실험의 최종 결과가 달라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 답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실험의 결과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시 생각할 때마다 제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처럼 여러분도 결국 전자가 어떤 틈을 통과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전자는 한쪽 틈도 다른 쪽 틈도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자신이 잠재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합니다. 결국 전자가 어떤 경로를 택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관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한 우주는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탐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측하면 우주가 선택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발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입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심하세요. 머리가 아프고 늙어 이 실험 결과를 거부하라고 소리치는 게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반대라면 걱정스러운 일일 겁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 실험이 밝혀내는 현상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탭댄스 대회에서 문어와 맞서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극미세한 세계를 지배하는 기묘함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물체가 한 번에 한 경로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규모에선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실체와 정확한 위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입자는 동시에 여러 경로를 따라갈 수 있고 파동처럼 행동하면서도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도미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하지만 이 실험은 수천 번이나 반복되었고 광자, 전자, 원자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와 같이 매우 잘 통제된 조건에서도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물리학자들은 흔적을 따라갈 수 없는 물체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존재하며 이들은 오직 존재 확률의 파동 형태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선과 함께 만들어지는 물체들의 세계로 시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마치 마술과도 같아서 모자가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순간에 무엇이 나올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충격들을 정리해 봅시다. 전자는 다른 모든 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위치와 속도가 뚜렷한 작은 구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동함수, 확률의 구름, 안개와 가능성의 거품처럼 행동하며 그 안에서 물질은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거나 측정하려고 하면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전자는 확률의 흐릿한 구름에서 매우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진 한 점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물질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찾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상대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네요. 떠나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되겠지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엉뚱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몇 가지 개념만 받아들이면 그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머물 것입니다. 사실 아주 작은 규모에서는 현실이 마치 끊임없이 수정되는 초안과도 같아서 다른 현실의 요소들과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한 문단을 발표하고 이야기의 한 버전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탐구에서 다음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양자 얽힘입니다. 이것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자기 머리가 들어있는 채로 모자를 삼키게 만든 물질의 한 특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개의 입자, 예를 들어 전자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게 하면 이들을 얽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일종의 양자적 약속을 맺게 해서 공통된 상태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혼란스러운 점은 이 두 얽힌 입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내져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더라도 이들은 즉각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중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도 그것을 알고 즉시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몇 순간 후가 아니라 가상의 정보가 그들을 연결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발견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지만 그는 이런 즉각적인 원격작용 이야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에서는 아무것도 진공에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철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양자얽힘이라는 이상한 현상은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두 개의 양자 입자가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 즉 하나의 동일한 객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잠깐 앉아 있겠습니다. 양자 역학이란 미래, 과거, 그리고 의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기실에서 교차하는 것입니다. 아마 더 혼란스러운 점은 우리가 이중슬릿 실험의 변형을 개발해내다는 건데, 이 실험은 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타임머신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연 선택 실험에서는 원리는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후에야 어떤 슬릿을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탐지기를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듯한 부분은 이미 파동이 지나간 곳을 관찰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소급하여 파동의 행동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파동이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알아보려 할 때 이미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동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알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과거 행동을 다시 씁니다. 다시 말해,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이전에 일어난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는 현실이라는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동의하겠지만 이것은 마치 지적체조의 한 동작만큼이나 상상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 동작 중 하나는 두 발을 모아 착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à l'intérieur. 자신의 두개골 안에 착지하는 것 말이죠.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고 직관에 어긋납니다. 우리의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또한 오늘 점심을 먹기로 한 결정이 어제 먹은 음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마치 과일 주스가 당신이 마시기 전까지는 맛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입을 대면 그 주스는 과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은 극히 작은 세계에서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과거의 결과가 아닙니다. 원인이 항상 결과보다 먼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보다 더 나아간 악마 같은 사촌 실험도 있습니다. 입자가 어떤 텀을 통과했는지 직접 측정하지 않고 대신 입자가 지나간 흔적을 남기게 해서 2차 시스템에 일종의 흔적이 저장되도록 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에서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벽에 나타나는 무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저장된 정보, 즉 우리가 아직 보기를 선택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접근 가능하게 남아 있으면 간섭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지나간 후에 그 정보를 지우기로 결정하면 간섭 무늬가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조사 보고서를 보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양자 행동은 우리가 알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따라 사후에 조정됩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벽돌보다도 삼키기 힘드니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 더 드릴게요. 과학은 마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마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양자역학,
즉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 사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과학은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거나 대략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미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과 요다의 지혜를 모두 합치고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의 힘을 동원하더라도 전자를 관측하기 전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이나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규칙이다. 나는 우연과 겉보기 광기의 혼합체다. 내 수준에서는 입자들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 내 세계에서는 모든 가능한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가 당신의 측정이 확률을 결정짓고 파동함수가 붕괴되도록 강요하며 불확실함을 한 위치에 고정시킨다. 양자역학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얻게 될지 절대 알 수 없다. 논리에 집착하는 분이라면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에서 물질의 기이한 행동을 거의 건방질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정식 덕분에 우리는 레이저, MRI, 트랜지스터,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모델 중 하나인 이 엄청나게 뛰어난 과학의 이면에는 어딘가 미완성된 듯한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 정말 작은 문제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도자기로 된 성냥갑 안에 스테로이드를 맞은 코끼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양자역학은 현실이 이렇게 당혹스럽게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는 불확실성의 리듬에 맞춰 입자를 춤추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왜 입자들이 이런 이상한 규칙을 따르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붕괴할 때 왜 입자들은 한 경로를 선택하고 다른 경로는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입자가 실제로 무언가를 선택하나요? 우리가 현실을 관찰하려고 하지 않을 때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입자가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무언가일까요? 그리고 관찰자가 정말로 현실을 바꾸는 걸까요? 혹시 그냥 현실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아찔한 질문들에 대해 양자역학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양자역학은 가능한 경로의 지도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매우 효과적인 나침반이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지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무엇을 보는지 모른 채 예측하는 과학입니다. 양자역학은 특정 순간에 드러나는 현실의 일부만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하는 질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학적으로 큰 충격임을 인정해야겠죠. 마치 여러분이 직접 정밀하게 설계한 엔진을 장착한 천반 우주선을 조종하면서도 그 우주선이 정확히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악보를 연주하지만 정작 그 악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이 교향곡에 그들이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법칙들의 의미를 더하고 이미지 없는 법칙에 이야기를 넣으려 한 것이죠. 좋아요. 이제 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오늘날에는 열여 가지의 서로 다른 게, 즉 모두 경쟁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주요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뒤흔듭니다. 모두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일부는 매우 기술적이거든요. 가장 많이 논의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펜하겐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이 해석은 야간 머리 아픈 걸 거부하는 입장인데 대체로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 사물들이 명확한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측정되지 않은 한 세상은 흐릿하고 중첩과 확률, 평행 상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때 하나의 현실이 선택됩니다.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 명확한 결과로 바뀝니다. 다른 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양자 세계와 고전 세계 사이의 개념적 장벽은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해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말고 계산만 하세요. 잘 작동하니까 그걸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묵묵한 실용주의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찰되지 않은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자와 같은 양자 입자들이 두 번 측정 사이에 무엇을 하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은 질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은 어쩌면 세상의 영구적인 배경이 아니라 두 침묵 사이의 하나의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상호작용이 현실을 드러나게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끝까지 범인을 알려주지 않는 좋은 추리소설을 읽는 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두 번의 측정 사이에 현실이 불확정한 상태로 모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슈레딩거가 1935년에 제안했던 것을 살펴볼 때까지는 말이죠. 이 사고 실험은 엄청난 수의 고양이를 죽였고 여러 세대의 물리학자들을 골머리 앓게 했습니다.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어지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고양이가 상자 안에 갇혀 외부 세계와의 모든 간섭에서 격리된 상태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양자 입자를 포함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10분마다 2분의 1 확률로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망치를 떨어뜨려 독약이 든 병을 깨뜨리는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고양이를 거의 즉시 죽게 만듭니다. 이제 이 상자를 닫으면 슈레딩거는 우리가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면 상자를 다시 열지 않는 한 고립된 입자의 파동 함수는 붕괴하지 않았고 입자는 두 상태가 중첩된 채로 남아있으며 그 장치는 동시에 작동했으면서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망치는 동시에 떨어졌으면서도 아직 매달려 있고 독액은 동시에 방출되었으면서도 약병 안에 있으며 살아있는 고양이는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는 문자 그대로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슈레딩거가 그의 사고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만약 여러분이 입자가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필연적으로 고양이와 같은 생명체도 두 가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꽤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두 가지 가능성이 각각 다른 우주에서 실현되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한 우주에서는 상자가 열려 고양이가 살아있었고 다른 우주에서는 죽은 고양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운명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두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이른바 다중세계 해석은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제안한 것으로 그의 영문 철자는 에베레스트와 단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이 해석은 양자 사건마다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제안하며 우주는 그만큼 많은 변형으로 나뉩니다. 마치 세상이 무한히 갈라지는 소설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장을 읽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에서 어떤 장이 현실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 세계에서 관찰하는 겉보기의 우연성은 단지 우리가 가지를 뻗는 다중우주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해석에 따르면 파동함수는 결코 진정으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파동함수는 가능한 경우의 수만큼 우주를 여러 갈래로 나누며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들도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존재하는 것 외의 모든 가능한 대안들도 실제로 실현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다중우주의 서로 다른 갈래에 존재하는 별개의 우주들이며 우리 우주와 마찬가지로 실제하지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아찔한 가설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만든다면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여러분의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거나 이미 나간 또 다른 여러분이 있어 오늘 밤엔 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중우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잠을 지키기 위해 드브로이봄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 우주 외에 다른 우주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숨겨진 변수들이 존재하며 이 변수들은 현재 우리의 측정 도구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입자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궤적은 보이지 않는 파일럿 파동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파동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안내하고 우주의 모든 요소들을 거리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자들의 궤적이 On observe nous paraît chaotique, 그것은 마치 우리가 파도를 보지 못한 채로 파도가 그들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데도 서퍼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매우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아이디어는 아직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더 깊고 은밀한 현식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드브로이봄 해석에서는 상태의 중첩이란 단지 지식의 부족일 뿐이고,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해석은 현실이 어떤 사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과정, 즉 관계라고 말해줍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물질과 입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상호작용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현실은 없고 오직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 모든 가능한 해석들 중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루는 모든 원자가 아무도 그 시나리오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쇼가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현기증이 느껴집니다. 어떤 해석을 선호하시든 여러분은 우리의 상상을 한 발 앞서 나가며 미친 듯한 현실이 만들어낸 장엄하고 흐릿한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경이로움이 시작됩니다. 우주가 그 근본부터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이상해서 죽지 않고 번식하는 데에만 효율적으로 진화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두뇌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경이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은 우리의 두뇌가 그런 물질의 미묘함을 파악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이 이 인용문에서 멋지게 요약했습니다. 전자 주변을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이 이론은 특별히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데서도 읽은 적 있어요. 슬리디 터브들이 웨이브에서 빙글빙글 돌며 비틀거렸네. 수학적으로 견고하고 실험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며 철학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양자역학은 우주가 이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극도로 기이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데카르트식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는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물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도 참 멋진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명확한 이미지를 포기하는 것은 무지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감각으로는 결코 완전히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풍경들을 제대로 감상하고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려면 그곳에 사는 존재들의 언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학은 그 추상성이야말로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러한 현상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는 오직 말뿐이고 그 말조차도 우리가 함께 도전해온 이 작은 것들의 엄청난 낯섦 앞에서 오래전부터 산산이 부서져 왔습니다. je vais m'arrêter à ce niveau.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풍경을 그저 바라보려 합니다.